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진 덩치만큼 서비스 질이나 안전 등 문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연결해서 저가 항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건강한 이야기 시간에는 뇌동맥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동차 주치 코너에서는 도로 위 흰색 실선 정책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여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입니다. 낮에는 중국발 황사와 스모그가 밀려 들어오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5도, 습도는 75%,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5도, 강릉, 대구, 광주 16도, 부산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달에 국제선과 국내선을 이용한 항공 여객 승객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데요. 이렇게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이유는 저비용 항공사 노선이 확대되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비용 항공사의 저변이 확대되는 만큼 서비스의 질도 함께 성장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저가 항공사 중에 환불이 안 되는 곳이 있고요. 운항, 정비 인력이 부족한 곳도 많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국내선 10대 가운데 2대가 지연 운행됐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일요일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저비용 항공자 회사인 에어부산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이 7시간 동안 물 한 컵 받지 못하고 꼼짝없이 대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환자가 속출하자 그제야 승객들은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수요 충족을 위해서 신규 면허를 추가 발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선택권은 넓어지겠지만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금 지적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들이 더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 예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비용 항공이 워낙 흔해져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타보셨을 텐데요. 교수님도 저비용 항공 자주 타시죠? 예, 자주 탑니다. 구분 없이 막 스케줄만 맞으면 타는 편입니다. 예. 근데 왠지 교수님은 직업병 때문에 비행기도 편하게 못 타시고 계속 개선점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타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신가요? 예, 아무래도 그런 걸 자꾸 보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저비용 항공사 무엇보다 기존 항공사 대비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하던데 이 점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항공사들보다 일단은 싸죠. 그런데 이게 LCC라고 하죠. 로우 코스트 캐리어. 이 새로운 형태의 항공사는 이 90년대 유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 3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원래 70년대에 미국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라고 하는 아주 가격 파괴적인 항공사가 이제 효시는 됩니다. 그런데 항공교통이 대중화되면서 손님이 다양해지고 시장이 세분화되면서 이렇게 저비용 항공시장이 이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예. 이제 출범한 지도 2015년부터 해서 벌써 14년이 됐고요. 지금 현재 6개 저비용 항공사가 지난해 국내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국제선도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출범 초기에 등장했다가 사업을 포기한 항공사도 중도에 있었지만 다른 산업과 견주어 봤을 때 저비용 항공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빠르게 성장했지만요. 특히 동남아 그리고 이 세계적으로도 이 시장을 보고 있는 게 작년 말에 세계 항공 여객 수가 41억 명이었어요. 2017년에. 그런데 이제 민간항공기구 항공운송협회 아야타 같은 데서는 앞으로 20년 후에, 그러니까 37년이 되면 20년 후에는
82억 명이 탈 것이다. 시장이 2배로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예. 예, 그 중심에는 이제 이런 새로운 형태의 항공시장이 자꾸 이제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저비용 항공 산업이 성장하면서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든지 서비스 안전 문제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모든 그 항공기를 띄우려면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6개 LCC들도 기존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처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서 그 국제적으로 항공 안전 기준은 전부 충족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에어 부산에서 보는 것처럼 결항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이런 게 점차 늘어나면서 이제 그 소비자들의 많은 편익을 저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제주항공이라든지 에어부산처럼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항공사들이 지역 활성화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있으신지요? 예, 일단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 관광객이 많으면요, 소비가 촉진되고요. 그 지역에 관광 레저 산업이 일단 발전합니다. 예. 그리고 이 항공기를 타는 관광객들은 상대적으로 소비 지출 성향이 높고요. 소비 규모가 큰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 공항과 항공사의 본사를 거기다가 유치하려고 하지요.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마이스 산업, 회의라든가 컨퍼런스라든가 전시회 이런 중심에는 그것을 촉진하는 그 공항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배후도시, 제주도가 배후도시 인구가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 인바운드 수요가 많아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고요. 또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2008년에 운항을 시작했는데 김해고와 대구공항의 그 공급력이요, 지금 41%, 33%를 점유하고 있어요, 에어부산이. 예. 그래서 영남권의 제일 항공사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런 만큼 시스템적으로도 좀 성숙해야 할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에어부산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이 무려 7시간 동안 거의 갇혀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네. 제대로 된 행동 수칙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이거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 지연과 결항, 회항은 늘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상이라든가 연계 항공편이라든가 그래서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에어부산도 아마 매뉴얼은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다만 이게 이제 작동을 제때 안 한 것 같아요. 특히 국토부는 2016년에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기준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예. 여기에 7조를 보면은 항공기 이동 지역 내에서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장기간 대기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선이면 3시간, 국제선은 4시간 이상을 대기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2시간 이상이 되면 음식물을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죠. 그리고 8조에 보면 이제 30분 이상 지연이나 결항이 되면 전화나 문자로 사전에 안내를 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 에어부산의 경우는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일인데 비행기의 주기 위치로 보아서 그걸 환승구역이나 버스로 대기 장소로 그 승객을 이동했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의문이 됩니다. 예. 조사 결과를 이제 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아마 보호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아마 어떤 과징금이라든가 어떤 심지어 민사상의 문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예. 왜 이렇게 7시간이나 대기했는지 자세한 결과가 나오면 또 다시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네.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연과 결항 문제인데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점이 크게 거론이 됐습니다. 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비용 항공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풀 서비스를 하는 대형 항공사에 비해서 비행기를 비롯해서 인적 자원의 보유가 좀 취약하죠.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대형 항공사에 비해서 지연이나 결항이 많을 수는 있지만 이 결항이나 지연을 전제로 좋은 의문의 좌석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LCC의 수익 모델은 높은 가동률 그리고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중단거리의 왕복 노선에서 단일 기종으로 또 단일 좌석 클래스로 또 콜센터와 인터넷 판매로 마케팅을 절감하고요. 마일리지나 라운지를 생략하고 최소한의 무료 수화물을 허용하는 이런 소위
원가 우위 전략에 기반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지연과 결항이라는 것은 뭐 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얼마나 이걸 신속하게 현장에서 대응하느냐. 앞으로 그 저비용 항공사들은 이러한 그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를 신속하고 잘 구비된 매뉴얼로 극복해야 됩니다. 예. 인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좀 미비해서 이렇게 지연이 발생한다면은 많은 승객들이 좀 불만을 토로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교수님께서도 뭐 조종사 부족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해 오셨고요. 정비 인력도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마다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현재 그 조종사나 정비 인력에 대한 보유 기준은요, 우리 국토부가 이제 권고하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충족이 되었더라도 안전이나 지연이나 이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 국토부가 이제 그 권고 기준을 정해놨죠. 예. 그것에 다소 못 미치는 항공사들이 있는 겁니다. 특히 그 항공 안전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번에 그 항공 사고는 아니지만 에어부산의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 그 가운데 이제 가장 큰 그 지연의 요인이 보면은 그 정비에서 와요. 예. 그래서 이 운항과 정비 시스템을 얼마나 잘 구축하고 운영하는가. 저는 이번에 보면서 그 안전의 위협이 되는 것이 아주 많은데, 흔히 그 하임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해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아주 경미한 시그널이 계속 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하임리 법칙이 경험의 법칙인데요. 경미한 이런 그 비정상 상황이 300번 있게 되면은 29번의 사고가 있고, 29번의 사고 뒤에는 중대한 사고가 한 번 뒤따른다. 그러니까 이런 잦은 사고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큰 사고에 대한 시그널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잦은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정부가 내년에 신규 저비용 항공사 면허를 추가 발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4년 만에 새로운 항공사가 출범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건데 지금 뭐 포화 상태라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종사라든지 정비 인력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저비용 항공사가 또 추가로 늘어나면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현재 지난 15년간 6개 항공사가 시장에 취항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청주 기반의 에어로케이, 그다음에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 광주 거점으로 하는 에어필립, 그리고 이제 중장거리 노선의 하이브리드 항공사인 에어 프레미아가 이제 그 사업료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포화라든가 과열 경쟁을 얘기하는데 우선 시장 포화는 그건 좀 무리고요. 왜냐하면 세계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우리 시장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떤 뭐 수요가 어느 정도 한계에 달했을 경우에 시장 포화라고 말하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과열 경쟁이라고 하는 건 시장에는 늘 경쟁이 있기 마련인데 이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기존의 공급자들은 이 새로운 진입이 이제 좀 싫을 것이고 새로 신규 사업자들은 돈이 될 만하니까 자꾸 시장에 뛰어드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그 비행기를 띄운다고 해서 모두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특히 그 혁신을 하고 차별화하고 원가 우위 전략이 확실한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규 항공사들은 이런 그 수익 모델을 전제로 해야겠지만 특히 정부는 이제 늘어나는 항공교통량에 대비해서 그 안전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인적 자원, 특히 조종사라든지 정비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잖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런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경력이 있는 기장급의 조종사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또 경력이 있는 정비사도 역시 많이 부족하고 그러는데 또 여기에다가 그 중동이라든가 특히 중국에서 많이 이걸 빼가고 있죠. 기장급 정비사, 이 조종사를. 그래서 아마 우리가 계속해서 항공기가 늘어나고 신규 사업자가 이제 시장에 진입한다면 일단 해외 나간 그 조종사를 다시 리턴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되고요. 또 그 한시적으로라도 외국인 정비사나 외국인 조종사의 그 문호를 좀 더 열어놓게 되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정비사나 조종사는 많이 지금 그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부기장급들이죠. 그래서
아마 5년 또는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수급 불균형은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중국 베이징시가 공동 연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와 베이징시는 어제 서울 베이징 기후환경 공동포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공동연구단을 발족했습니다. 공동연구단은 대기질 변화 추세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비산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 기술 연구개발 등을 함께할 계획입니다. 공동연구단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베이징 환경보호과학연구원, 베이징 환경보호 모니터링센터가 참여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해체된 뒤에 세종시로 이전했던 해양경찰청이 2년여 만에 인천으로 복귀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4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청사에 관서기를 달고 첫 상황회의를 진행하는 등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청사에서 현판 제막식 등 입주식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경본청이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인천으로 돌아온 것은 지난 2016년 8월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시 청리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2형 조류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금류와 조류에 대한 관찰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지역의 가금류와 조류 이동을 통제하고 철새 도래지와 소하천 인근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하는 데에는 하루 이틀가량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주요 취수원인 팔당호에서 맛이나 냄새를 유발하는 악취 물질인 2-MIB의 농도가 먹는 물 수질 감시 기준인 리터당 0.02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2-MIB는 독성이 없어서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를 유발합니다. 2-MIB가 초과 검출된 정수장들의 급수 인구는 인천과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안양, 광명, 또 시흥, 경기, 광주, 용인, 하남 등 수도권의 698만여 명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질 안정화를 위해서 분말 활성탄 추가 투입을 비롯한 정수 처리 강화와 상수원 상류 오염원 특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팔당댐 유역에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평균 강수량 약 120mm의 비가 내린 뒤에 2-MIB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열을 가하면 쉽게 없어진다며 수돗물을 3분 이상 끓여 마시길 권장했습니다. OECD 세계 포럼이 미래의 웰빙을 주제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오늘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OECD 세계 포럼은 디지털 기술 혁신에 따른 불평등 해소, 지속 가능한 웰빙을 위한 민간 분야, 특히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한 주제를 놓고 명사들의 강연과 토론, 그리고 각종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페트라 아우텐틴 네덜란드 왕자빈을 비롯해서 102개국에서 3,2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3일부터 내년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내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 77,326명입니다. 지금까지는 학부모가 취학 통지서를 받아서 예비 소집일에 학교에 가서 내야 했지만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처럼 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을 통해서 다음 달 20일까지 취학 통지서를 인편 혹은 우편으로 전달받아 지정된 학교에 내면 됩니다. 경기도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고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기간에 근무 시간 중에 음주나 근무지 이탈 등 행동 강령 위반 행위와 금품 향응수수와 성추행, 내부 정보 유출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감찰할 방침입니다. 이번 특별감찰에 도청 조사 담당관실 소속 7개 팀을 투입하고 무기명 신고 등 신고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시간에 뇌동맥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자동차 주치 코너에서는 도로 흰색 실선 정책에 대해서 다뤄봅니다. 3분 20초 뒤에 뵙겠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이제 날짜로만 보면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혈관 건강 특히 조심하셔야 할 텐데요. 혈관이 좁아지고 또 수축되는 것도 문제지만 혈관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런 걸 동맥류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동맥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주치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날씨가 점점 이제 추워질 테니까 네. 이제 이런 혈관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동맥류 가운데서도 특히 오늘 다뤄볼 뇌동맥류는 어떤 건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예, 네, 동맥류는 혈관의 일부 부위가 꽈리처럼 튀어나온 걸 말하는데요. 예. 특히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의 일부가 한쪽이 약해지면 마치 풍선 불 때 불량 풍선 불면은 한쪽이 토끼기처럼 튀어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약한 부위의 혈관벽이 밖으로 늘어나서 꼬리 모양으로 붉어져 나오는 걸 말하거든요. 예. 이 뇌동맥류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약한 벽인데다가 튀어나오니까 매우 얇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아주 불안해서 쉽게 터진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위험하네요. 네네. 특히 추위 또 큰 일교차는 뇌동맥류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터질 위험을 더 높여준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요? 예, 풍선을 불 때 약한 부위가 터지기 쉬운 것처럼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뇌동맥류가 가장 약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터질 수 있는데 추위하고 큰 일교차가 혈압을 갑자기 높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날씨뿐 아니라 기온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뇌동맥류 위험을 갑자기 높이는 상황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면은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힘을 주는 경우 갑자기 막 과한 힘을 주면은 이렇다고 하던데 특히 어떤 경우를 조심하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뭐 무거운 역기를 든다든지 그 근력 운동을 힘에 붙이게 할 때 힘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럴 때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면서 뇌동맥류가 터질 위험이 높아지고요. 아. 그 이외에도 심하게 코를 푼다든지 변비가 있을 때 화장실에서 굉장히 힘들 때 있죠. 네네. 그때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뇌동맥류가 터질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흔한 평소에도 뭐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뇌동맥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그렇죠. 거 꼭 확인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동맥류 가운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뇌동맥류의 경우 최근에서 계속해서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2010년에 2만 5천여 명 정도였는데 2016년에는 7만여 명으로 2.7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뇌동맥류 환자가 최근에 급증한 이유는 뭘까요? 예, 물론 일부는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비율이 늘어난 것도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예전에는 진단을 못하고 놓쳤던 것들이 요즘은 의료기술도 발전하고 또 이제 검진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발견되는 것도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조기에 발견하는 비율도 늘어나서 그렇죠. 환자 수도 그만큼 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럼 또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뇌동맥류 환자는 혈관이 터지는 순간에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고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이 동맥류가 터지면 뇌 안에 그 여러 막 중에 지주막이 있는데 예. 그 뇌를 싸고 있는 막 중에 하나예요. 지주막 아래에 출혈이 되는데요. 이때는 마치 둔기로 머리를 맞은 것과 같은 격심한 두통이 오고 예. 또 목이 뻣뻣해서 굽어지지 않는 경부강직이 나타나게 되고요. 심할 경우에는 의식이 소실이 되고 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조그마한 혈관 하나 터지는 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엄청난 그 위험을 이렇게 도래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생명에도 위협을 하겠어요? 예, 사실 조금 출혈되는 게 뭐 이렇게 위험할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뇌에는 두개골이라는 딱딱한 구조물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출혈이 되면 밖으로 피가 나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출혈된 피 자체가 뇌를 압박하게 돼요. 그래서 뇌에 손상을 주게 되고 예. 뇌 혈류를 오히려 막게 되기 때문에 사망률이 30% 전후까지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혈관이 터졌을 때 만약에 앞서 사례와 달리 큰 통증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안전한가요? 네, 사실 오히려 출혈이 아주 많지 않을 때는 의식이 있으면서 극심한 두통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예. 아주 엄청난 양의 출혈이 갑자기 빨리 나타나면 통증을 느끼지 않고 혼수 상태로 빠지니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갑자기 고혈압이 되는 경우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주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뇌동맥류 발병 가능성이 높은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흡연도 왠지 안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고혈압 역시 평소에 앓고 계신 분들은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 뇌동맥류가 선천적으로 부위의 혈관이 약한 분들이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 최근에는 그 이외에도 후천적인 요인이 점점 크게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흡연이라든지 고혈압이 관리가 잘 안 될 때 또 동맥경화가 왔을 때는 그 노출이 돼 있을 때 관리를 안 하면 위험인자로 작용을 하고요. 예. 이러한 여러 가지 뇌 혈관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자극이 뇌동맥류를 유발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후천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그래도 가족 중에 이런 뇌동맥류를 앓았던 분이 계시다면은 아무래도 좀 더 조심해야겠어요.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 가족 중에서 뇌동맥류가 2명 이상이 있다면 이분은 증상이 없더라도 고위험군이니까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뇌동맥류의 문제는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발병 전에는 대비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런 만큼 주기적으로 뇌혈관 검사를 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주기적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뇌동맥류는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든지 MRI 같은 뇌 촬영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고위험군이거나 여러 질병이 뇌동맥류가 있을 확률이 높은 분이라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뇌 CT나 뇌 MRI를 찍어서 뇌동맥류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뇌동맥류는 파열 자체도 위중하지만 그에 따른 합병증도 심해서 치료가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합병증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뇌동맥류가 파열이 되면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 만약에 파열이 됐는데 그래도 조기에 치료가 돼서 다행히 생존을 한 경우에도 절반 정도는 영구적인 신경학적인 결손이 남는다는 거죠. 예. 뭐 지적 문제, 인지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신체 일부의 마비나 기능 소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터진 뇌동맥류는 또 다시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뇌동맥류는 파열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지만 파열됐을 때 치료 후에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혈관이 터지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술로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혈관에 꽈리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요. 예.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뇌를 열어서 혈관 쪽, 그러니까 뇌 바깥쪽이죠. 두개골을 열어서 그 꽈리 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꿰매주면 제일 좋겠죠. 이거 수술적인 결찰술이라고 하고요. 사실 위치가 밖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데 있다던가 네. 여러 가지 의학적 조건상 수술을 하기 어려운 분이라면 혈관 안으로 코일을 넣어가지고 코일을 뇌동맥류 안으로
집어서 채워버리는 거죠. 그럼 그 부위에 피가 안 차고 딱 막혀버리거든요. 예. 그것을 코일 획전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주로 시술을 합니다. 그렇군요. 뇌동맥류가 있으면 무조건 수술해야 합니까? 사실 뇌동맥류도 검사 받기 전엔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수술할지 말지를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예. 뇌동맥류의 크기나 위치, 모양, 또 시간을 두고 관찰할 때 변화가 있는지, 또 나이랑 동반 질환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예. 증상을 유발하는 뇌동맥류는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치료받으면 완치합니까? 예, 요즘은 그 의학 기술이 좋아져서 앞서 말씀드린 수술적 결찰술을 하면은 완치율이 매우 높고 수술 실패할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예. 반면에 코일 획전술은 위험이 조금 높긴 한데 대신에 수술 자체의 위험이 낮기 때문에 예. 환자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추워지는 날씨에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 혈관 건강. 오늘은 뇌동맥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운전 중에 꼭 지켜야 할 교통규칙은 신호, 또 표지판뿐 아니라 도로 위에 표시된 선도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실선, 점선, 단선, 복선, 색으로도 구분하고 있죠. 오늘 자동차 주치의 시간에는 바로 이 도로 위 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도로교통법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과실 규정 12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마 이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운전할 때 가장 주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이 중과실 12가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죠. 예. 이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지 또 이 황색 그 중앙선을 불법 유턴을 했다든지요. 또는 신호 위반을 했다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또 시속 20km 이상으로 과속으로 달려서 위험을 유발시켰다든지 이런 예. 12가지가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이런 거를 일으키게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이 바로 중과실 12가지입니다. 예. 이 부분들은 민사상의 합의는 물론이고 끝난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운전자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중과실 12가지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거지만은 지키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지는 것들이네요. 그런데 이 규정에 흰색 실선 구간 차로 변경 사고가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이 내용을 상당 부분 주변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12가지 규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 거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 심각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 검경이 3개월 전에 내부 규정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12가지 규정 이외에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포함이 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 길거리를 달릴 때 차로 변경할 때 점선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흰색 점선은요. 네네. 근데 그 선을 이어서 본 데가 흰색 실선 구간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흰색 실선 구간 같은데 끼어들기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원래는 흰색 실선에 대한 규정은 터널 속이라든지 또는 지하차도라든지 교량 위라든지 차로 그렇죠. 변경을 하면 위험한 구간에 흰색 실선을 그어놨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흰색 실선 구간에 진입을 하다가 방향지를 틔인다 하더라도요. 진입을 하다가 부상자가 발생을 하면은 말씀드린 12가지 규정 이외에 내부 지침으로 포함이 되면서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흰색 실선에 진입을 할 때 일단 교통사고가 생기면은 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들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아무것도 예. 아닌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벌써 여러 명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보험 사기범도 이 부분을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말씀드린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운전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도 지금 눈앞에서 그 실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차로 변경하는 분들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일반 운전자들은 그렇게 이것이 중요하거나 혹은 그렇게 범죄에 악용되는 그런 사례를 잘 모르실 텐데 실제로 운전자가 실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흰색 실선하게 되면은 일반 차로 변경할 때 좀 더 조심을 하라라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은 민사상에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정도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민사상의 합의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이 문제가 왜 심각한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흰색 실선에 대한 규정을 말씀드린 대로 뭐 교량위라든지 터널 같은 데 지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일선에서 실선을 그을 때 보면은 어떤 내부 규정에 대한 부분들이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점선과 실선을 알아서 긋게끔 돼 있어요. 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흰색 실선이 잘못 그어져 있는데도 실제로 많이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흐리거나 지어지거나 또 야간에는 흰색 점선 실선이 구분도 안 돼서 혹 헷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흰색 실선의 규정도 지금 없고 일단 일선에서도 혼동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릴 때 흰색 실선 진입할 때 부상자가 발생하면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상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접촉사고가 생겨서 목이 아프다고 목 잡으면은 무조건 2주치의 진단서 2주 이상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병원에 가는 비율 또 진단서 띄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60%에 이를 정도예요. 근데 일본은 몇 퍼센트냐면 6%입니다. 굉장히 적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배를 더 많이 병원을 가고 진단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흰색 실선 진입의 조건과 부상자 발생의 조건은 원하면은 얼마든지 두 가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도로에서 실선을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형사처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문제점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피해자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에는 그 보험 사기범들이 노란색 중앙선을 살짝 이면도로에서 넘어가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경우를 악용해서 사고를 저질러서 돈을 뜯어내는 이런 경우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흰색 실선을 가지고서 요즘에 이렇게 보험 사기에 악용한다고 하니까 좀 걱정인데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험 사기범 같은 경우에 실선 구간에서 앞뒤 차의 간격을 적당히 띄고요. 다른 차가 방향 지등키고 실선으로 진입을 해서 끼어들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뒤에서 추돌을 하게 되면은 실선에 들어오는 이 가해자 차로병등한 친구가 가해자가 되면서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뒤에서 이 추돌한 사람이 협상을 가지고 얼마든지 금전적으로 뜯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이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사실 이 부분들은 어떤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공청회나 이런 것들 거쳐서 나온 게 아니라 내부 지침으로 3개월 전에 슬쩍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은 사무나 다시 말하면은 이 내부 지침에 대한 것들은 철회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일선에서의 실선에 대한 문제점 또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 또 우리나라가 부상자 등 이 진단서를 띄는 것 자체가 원하면 얼마든지 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이 내부 지침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 노란선의 경우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근데 지금 흰색 점선과 실선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런 그 정책이 공청회나 이런 공론화 과정을 잘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점. 이 점 한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흰색 실선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명확하게 차로 변경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실제 노란색을 거놓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렇군요. 일부 구간은 노란색 거는 경우도 있는데 흰색 실선의 경우에 일종의 함정식으로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건수를 올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모든 국민이 담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한 분명히 내부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 처음 알게 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교수였습니다. 11월 27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